안녕하세요. 저는 금쪽 같은 아들을 키우고 있는 서울 사는 여자입니다. 요즘에는 내 자식 금쪽이라고 하면 되게 나쁜 뜻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나오는 그 뜻 그대로 아주 귀하고 소중한 내 자식을 금쪽이라 칭한 겁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금쪽 같은 제 아들하고 저는 참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그 사연을 적어보겠습니다. 23. 예쁘다는 말로도 부족한 그 나이에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주선으로 이어진 소개팅에서 만나게 된 남자였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께서 소개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이상 무조건 결혼한다고 생각하고 만나야 했었거든요. 그 남자를 처음 만나는 날, 제 인생 처음 소개팅이라 엄청 긴장했었는데 막상 만나니까 썩 나쁘지 않아서 속으로 안심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말이 참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줍음도 많았고요. 반면에 저는 수다스럽고 쾌활한 성격이거든요. 이 남자가 도통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기분이 어떤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저와는 다른 매력을 가진 사람이라 신기해서 계속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참 답답하리만큼 말수가 적었습니다. 뭘 물어봐도 실실 웃기만 하고 자기 주장을 뚜렷하게 내세우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수줍음도 지나치다 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뭘 물어봐도 한 3번은 물어봐야 겨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사나 싶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 결혼하면 다 고쳐진다, 은수가. 네 아빠 봐라. 맨날 첫날 놀러만 다니다가 결혼하니까 싹 고쳐졌잖아. 아빠 지금도 놀러 다니는데요. 아이고야, 옛날엔 더했지. 지금은 양반이야. 그 집이 선생 집안이라 안정적이고 좋아서 어렵게 잡은 선자리였어. 잘 좀 해봐라, 은수가. 어머니의 성화에 꾸역꾸역 남자를 만났습니다. 좋은 점만 찾으려고 애썼죠. 이렇게 저렇게 보면 좀 괜찮은 생김새인 것 같기도 하고, 비록 본인이 선생님은 아니지만 시부모님이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집안은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회사에 꾸준히 다니고 있으니까 성실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퍼즐 조각을 억지로 맞추듯이 제 마음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떨그럭떨그럭거리면서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양쪽 어른들끼리 이미 입을 맞춘 상황이었으니 더 결혼을 늦출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혼하면 좋아지겠거니 하고 그렇게 결혼을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해도 영 나아지는 게 없더라고요. 맨날 부끄럼만 타는 이 남자는 도통 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뭐 의견 하나 내세우는 것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결혼하면 여자들은 일을 다 그만두었잖아요. 제가 여상 나와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결혼하고 곧바로 그만두었는데 너무너무 나가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집에만 있다가 겨우 남편 얼굴을 보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된 대화가 오가질 않으니까 숨이 막힐 지경이더라고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결혼하면 괜찮을 거라던 어머니는 이제 아기 타령을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진짜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남편 반응이 좋았던 반찬거리 해서 밥상도 차리고 술도 한 잔 따라주면서 분위기도 잡아보고, 주말에는 끌고 나가서 산책이며 데이트도 했죠. 그런데도 반응은 심심하고 시큰둥했습니다. 아주 속이 터질 것 같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가 결혼하고 반년이 채 안 되던 때였습니다. 장 보러 나갔는데 회사에 있어야 하는 제 남편이 어떤 여자랑 다정히 팔짱을 끼고 걸어가더라고요. 그것도 입이 찢어져라 웃으면서요. 순간 제 남편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연애 때도 결혼해서도 본 적이 없는 웃음이었거든요. 저랑도 팔짱을 잘 안 끼는 사람이 다른 여자랑 팔짱이라니 이상해도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는 곧장 남편의 뒤를 쫓았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 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외간 여자를 쫓아가다가 두 사람이 향하는 곳을 보게 된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유부남과 외간 여자가 글쎄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들어가더라고요. 바로 숙박업소였죠. 너무 놀라서 땀이 다 나더라고요. 막 손도 벌벌 떨리고 심장도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내가 잘못 봤겠지 하면서도 발걸음을 뗄 수가 없어서 우두커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2시간쯤 시간이 지나고 두 남녀가 하하호호 웃으며 여전히 팔짱을 끼고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삐뚤어진 남편의 넥타이를 보며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을 캐물었습니다. 아까 낮에 시내에 나갔다가 당신을 봤어. 어디 갔던 거야? 그 여자는 또 누구고?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당장 해명해. 그러자 제 남편이요. 소심하기 짝이 없던 제 남편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내 한숨을 푹 쉬면서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부모님이 소개해준 결혼인데 뭐가 이렇게 진심이야? 뭐?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조용히 살면 되지. 뭐가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뭐가 이렇게 말이 많고. 충격으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는 남편에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며 그 여자는 누구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런 제가 귀찮은 듯 짜증만 내던 남편이 모든 사실을 터해냈습니다. 사실 그 여자는 오래 만난 여자친구랍니다. 여자 집안이 좋지 않고 여자가 다방에서 일하는 여자라 남편 집에서 결혼 반대가 극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와 선을 보게 된 거였고 부모님의 간섭을 피하고자 저랑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랑은 계속 만남을 가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에게 어떠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부모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한, 그 여자를 계속 만나기 위한 말도 안 되는 수단이었던 거죠. 저는 고작 그런 역할일 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그저 방패막이었던 거였습니다. 그 충격을 떠안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이 노발대발 화를 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정도 집안이면 괜찮은 거 아니냐. 어디 분수도 모르고 이혼을 하자고 하냐. 그러고도 네가 무사할 것 같냐 등등. 입에도 못 담을 몹쓸 말을 내뱉었습니다. 마냥 수줍고 소심한 줄 알았던 남편은 그동안 두꺼운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양쪽 집안 어른들이 모두 남편의 꼴을 알고 나서야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지저분하게 헤어지게 된 꼴이었죠. 저는 한동안 그 충격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내 인생을 바쳤건만 그 긴 시간 동안 감쪽같이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요. 정말 치가 떨리고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부모님께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는 결혼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저는 혼자 살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무서우시던 부모님도 제게 뭐라 못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다시 혼사를 논의하겠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가 좋다, 혼자가 최고다를 외치면서 3년을 보냈습니다. 나이 26, 주변의 친구들 중 반절이 결혼을 했고 벌써 아이를 낳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참 잘 살더라고요. 모두 결혼한 거 일절 후회 없이 엄청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제 주변에는 대부분이 연애하고 결혼한 애들이었거든요. 부모님이 짝지어준 상대가 아니라 자연스레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결혼은 해봤지만 사랑하는 감정은 느껴본 적이 없었던 터라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의외의 장소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랑 고등학교 때 매일같이 붙어 다녔던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진짜 특이한 친구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수출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셨는데 부모님 따라서 해외도 여러 번 다녀와 본 친구였죠. 그래서인지 되게 개방적인 아이였습니다. 엄청 자유롭고 누가 봐도 특이하다 싶은 친구였죠. 그 친구가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일하다가 만난 외국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피부가 눈보다도 하얀 백인 남자와 결혼하는 결혼식엔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여럿 모였습니다. 괜히 긴장돼서 고등학교 때 동창 애들하고 옹기종기 모여 있었죠. 그 친구가 특별한 결혼식을 마치고 피로 현장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거기 밥이 되게 훌륭하더라고요. 뷔페였는데 가지수도 많고 음식도 맛이 좋았습니다. 한 접시 비우고 또 한 접시를 가득 퍼서 오는 길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접시, 한 손에는 포도주스를 들고 가는데 한 남자가 앞도 보지 않고 걸어오더니 저랑 꽈당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제 원피스가 포도주스로 엉망이 되고 말았죠. 어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솔직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친구 결혼식이라고 새로 산 나름 비싼 원피스였거든요. 거기에 포도주스라니 화가 날 법도 하잖아요. 겨우겨우 화를 참으면서 친구들이 건네주는 냅킨으로 원피스를 닦아보았습니다. 아주 조금도 안 닦이더라고요. 저와 부딪힌 남자는 곤란한 표정으로 앞에서 어쩔 줄은 몰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삐삐 있으세요? 삐삐 번호 좀 주시겠어요? 제가 꼭 살해할게요. 제가 꼭 세탁비랑, 아니, 원피스 비용 다 갚겠습니다. 마음 같아선 삐삐고 뭐고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수이고 친구 결혼이니까 꾹꾹 참고 삐삐 번호를 적어주었죠. 그 이후 입맛이 뚝 떨어져서 먼저 결혼식장에서 나왔습니다. 원피스를 포도주스로 더럽히고 열심히 식사를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거기 계속 앉아있자니 더 웃기고요. 도망치듯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날 삐삐가 울렸습니다. 확인해보니까 그 남자가 그날의 실수를 갚고 싶다면서 밥을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밥까지 사나. 그건 오바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뭐 공짜 밥을 마다하는 성격은 아니라 마침 시간도 있고 하니 알겠다고 했죠. 남자는 시내에 있는 경양식집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함박 스테이크를 사주었죠.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저 때문에 식사도 못 하시고 나간 거 맞죠? 네? 아니, 그건 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랑 반갑게 인사 나누다가 그만. 오늘 식사 제가 다 살 테니까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세요. 그러면서 남자는 그때 그 원피스 세탁비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원피스, 결국 포도주스가 지워지질 않아서 버려야 했는데 밥도 사고 세탁비도 줬으니 되었다 생각하고 그냥 받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배부르게 함박 스테이크를 먹고 그 남자와 헤어졌죠. 그렇게 다시는 만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글쎄 집에 가서 봉투를 확인해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무려 5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가 벌써 30년 전인데 5만 원이면 진짜 큰 돈이었거든요. 세탁비라고 하기에는 말도 안 되게 큰 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잘못 줬구나 생각했죠. 저는 곧바로 삐삐를 쳤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돈을 5만 원이나 받았다고 하니까 남자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봉투를 잘못 드렸네요. 이걸 어쩌죠? 댁이 멀어요? 근처면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남자와 저도 헤어지고 곧장 집으로 향했는데 집이 멀지 않더라고요. 버스 타고 두 정거장만 가면 되는 곳이었습니다. 산책할 겸 가져다 준다니까 그건 너무 미안하다면서 저희 동네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버스 한 대가 섰고 남자가 허겁지겁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뛰어왔어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뛰어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돈 봉투가 바뀌었나 봐요. 이모님한테 돈을 잘못 드렸네. 이모님이요? 저희 아이 봐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유부남이었다니. 당연히 싱글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저랑 둘이 밥을 먹었으니까요. 보통 결혼한 사람들은 낯선 여자와 단둘이 밥을 먹지 않죠. 아무리 빚을 갚는다고 해도 말이에요. 이 사람 좀 이상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사람 돈이 많구나 라고 생각했죠. 아이를 봐주시는 이모님이 있다니. 그때 그런 게 어딨어요.
엄청 부잣집 아니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이모님이요? 애를 왜 엄마가 안 보고? 아, 엄마가 없거든요. 네? 이혼했어요. 그래서 아이 엄마가 없어요. 혼자 일하면서 키우자니 아이가 너무 어려서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만 이모님 도움 받고 있어요. 아, 그랬구나. 방금 전에 머릿속으로 했던 수많은 오해들이 갑자기 부끄러워져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이혼을 했다니 되게 의외라고 생각이 되기도 했고 동질감이 느껴지기도 했죠. 제 주변에 이혼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게 흔한 것도 아니었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거였죠. 그런데 당당하게 이혼한 걸 밝히는 것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제가 무슨 용기가 난 건지 이런 말을 해버렸습니다. 저도요. 저도 이혼했어요. 바람 폈거든요. 나쁜 놈. 제 말을 들은 남자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저도 아이 엄마가 바람 펴서 헤어졌는데 저랑 똑같네요. 남자의 웃음에 저도 어색해서 그냥 따라 웃었습니다. 그게 저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희는 연락도 주고받고 데이트도 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연애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제게 그 남자와 하는 모든 것은 그저 새롭기만 했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이런 게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긴 시간 두텁게 마음을 쌓은 저희는 서로의 동반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번의 아픔을 딛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조용히 혼인신고만 하고 이제는 남자의 아들이 아닌 우리의 아들과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6살이었습니다. 엄청 귀엽고 말도 정말 예쁘게 하는 천사 같은 아이였죠. 아이 엄마가 아이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서 바람핀 걸 들켰다더라고요. 알고 보니 결혼하기 전부터 그런 끼가 다분했고 다른 남자가 없던 적이 없었답니다. 들키고 나선 적반하장으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런 것도 이해 못하냐 하더니 이혼 서류 쓰고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그 이후로 아이를 보러 온 적도 없었다더라고요. 그렇게 다른 남자 만나면서 나가 놀았을 때 아이는 자기 언니한테 맡겼었답니다. 아이들한테는 이모인 사람이었죠. 그 이모는 가끔 저희 아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년 생각하면 자다가도 찬물로 세수를 해. 괘씸한 것. 어떻게 지 자식을 그렇게 버리고 나가? 나도 애가 셋인데 한 번도 남의 손에 애 맡긴 적도 없어. 아휴, 뭐 모쪼록 내 자식은 아니지만 그년 집 나가기 전에는 내가 우연히 많이 봐줬어요. 우연이가 기질이 순한 애예요. 잘 좀 키워주세요. 네, 아무렴요. 제가 잘 키울게요. 걱정 마세요. 가끔 집에 전화해서 아이 안부를 묻고 생일이면 선물을 사서 가져다주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희 부부는 결혼 5년 차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결혼 생활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결혼이 이렇게 즐거운 거인 줄 왜 그땐 몰랐을까요? 아마 사랑하지 않아서였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산다는 것은 정말이지 행복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참 잘 맞았던 저희는 크게 싸우는 일 한 번 없이 잘 살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셋이 여행을 떠나는 것도 재밌었고 날 좋은 날 공원에 돗자리 펴고 노는 것도 재미있었고 집에서 셋이 누워서 비디오를 보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커가는 아이 모습을 보는 것도 마냥 좋았고 그냥 다 같이 밥 한 끼 먹는 것조차도 즐거웠는데 그랬는데 비가 많이 오는 어느 여름날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혼인신고한 지 5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날을 결혼기념일로 챙겼거든요. 맛있는 저녁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집에 오던 남편이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마로 멈추지 않는 비처럼 저도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찌나 서럽고 어찌나 슬프던지 이제 좀 잘 살아보려고 둘 다 행복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11살짜리 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들은 오죽했겠어요. 그 어린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고통이었죠. 장례식장에서도 내내 울기만 하던 아들은 아빠를 잃은 충격으로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엄청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저희 애 정말 착한 아이거든요. 학교 생활하면서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도 없고 가끔 담임 선생님 뵙게 되면 아이 칭찬만 하셨습니다. 1학년 때부터 쭉 그랬습니다. 공부도 어찌나 잘하는지 받아쓰기를 하거나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100점이 아닌 날이 없었습니다. 야무진 아이라 2학년 때부터는 학교 회장을 맡아서 하기도 했고요. 그런 착한 우리 아들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무서운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집에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갑자기 혼자 화를 내면서 책상을 엎어버리는 행동을 해서 학교에 불려가기도 했습니다.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가 말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소리만 지르고 제대로 된 말을 안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대로 뒀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수학과를 전전하다가 대학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에 가보라고 하대요. 부모가 자식 정신과에 데려가는 그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정말 그보다 더 큰 결심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이부터 살려야죠. 정신과 가서 상담받고 아직 어려서 약은 못 쓰고 쓸 정도도 아니라고 하길래 상담이랑 치료받으러 꾸준히 병원에 오갔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 다 털어서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집에서의 생활이라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화내지 말라고 하면 화내지 않고 안아주라고 하면 안아주고 아이랑 많은 시간 보내라고 하길래 학교 끝나자마자 아이 데리고 어디든 갔습니다. 그냥 시내 나가서 구경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아이가 좋아하는 찹쌀 도넛 하나 사주고 오더라도 그냥 매일 붙어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없어서 아이 학교 간 시간에 바짝 야구르트를 팔지언정 오후 시간엔 아이만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니까 조금씩 아이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저 화만 낼 줄 알았지 대화다운 대화가 통 안 되었었는데 뭘 물어보면 대답도 해주고 먼저 뭐 해달라고 말도 했습니다. 안심하지 않고 더 노력했습니다. 겨울방학에는 둘이 여행도 갔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차 끌고 놀러가서 썰매도 타고 눈사람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폭력적인 행동은 아예 안 하게 되었습니다. 5학년 시작할 무렵에는 소리도 안 지르게 되었죠. 그렇다고 원래의 밝은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또 1년이 흐른 뒤에야 아이의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수많은 노력에 노력을 더했었죠. 정신과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 돈이며 일도 안 하고 아이와 붙어 다녔으니 집에 10원 한 장이 남아나겠어요. 야쿠르트 팔면서 겨우겨우 생계 유지만 했다가 아이 6학년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아이도 잘 키우잖아요. 회사 들어가서 회사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그때 애 키우는 여자 회사에서 안 써줬거든요. 집에서 애나 보지 무슨 일을 하냐면서요. 그런데 그때 제 사정을 알고 있는 분의 도움으로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학년쯤 되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밥도 차려 먹고 혼자 숙제도 하고 혼자 방 정리도 하고 다 했습니다. 엄마 바쁜 거 아는지 아이는 참 야무지게도 커주었습니다. 그런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죠. 그때 제가 영업을 하러 다녔습니다. 바로 화장품 영업을 했었죠. 원래 영업 같은 거 할 줄도 모르고 화장품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었는데 먹고 살려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때 들어갔던 회사에서 영업사원들 상여금을 꽤 많이 줬습니다. 그만큼 많이 팔아야 많이 버는 거였지만 내가 이걸로 우리 아들 대학 보내리라 하는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밥도 안 먹고 먹어도 김밥 한 줄 입에 물고 다니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며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친정 부모님은 혀를 끌끌 찼었죠. 아니, 지 자식도 아닌 걸 뭘 그렇게 열을 높이고 키우고 그러니?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왜 내 자식이 아니야? 호적에도 똑바로 올라가 있거든. 우연이는 내 자식이야. 엄마도 우연히 좋아하면서 왜 그래? 안쓰러워서 그러지 이거 사. 내 딸이지만 참 팔자가 왜 그러는 건지. 혼자 그 고생하면서 애 키우는 게 안타까워서 그러지. 부모님 마음을 아예 이해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겨우겨우 재혼해서 잘 사나 싶더니 과부되어서 자기 자식도 아닌 아이를 키우는 딸이 이해하기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싫으면 그만두고 좋으면 다시 하고 그런 일인가요? 제가 한번 책임지기로 한 거 끝까지 내 자식 끌어안고 키워야죠. 재혼을 결심했을 때 남편의 아내인 것을 떠나서 저는 아이의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냥 법적으로 얽힌 관계가 아닌 진짜 엄마요. 그러기 위해서 더욱 잘 키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노력한 보람이 있었던 건지 몰랐는데 제가 영업을 꽤 잘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이랑 말하고 농담하고 그런 거는 영 자신이 없었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독하다 할 만큼 진짜 매일같이 쉬지도 않고 영업을 뛰었고 그 결과 저는 회사 내에서 판매 실적 1위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죠. 저희 회사 영업사원들 상여금이 상당했다고요. 최고 많이 벌었을 때는 웬만한 대기업 과장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아들 학원도 보내고 좋다는 홍삼도 사 먹이고 그랬었죠. 보통 애들은 중학생 때부터 사춘기가 오잖아요. 무슨 병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중학생 되면 애 키우기가 힘들다더라고요. 특히나 남자애들은 이제 이성의 눈도 뜨고 2차 성징도 오고 해서 사춘기가 시게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그런 거 일절 없었습니다. 남편 떠나고 한동안 폭력적이었던 우리 아들이 완전히 마음을 회복한 뒤로는 정말 선하고 천사 같은 아들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들보다 사춘기가 좀 일찍 왔었구나 생각하면서 살기로 했죠. 정말 사춘기 오면 뭐 병원을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엄마들이 마음고생을 많이들 한다던데 잘 커주는 아들한테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우리 착한 아들은 공부도 참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 마음을 다치면서 성적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땐 성적이 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애 살리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6학년 후반에 공부를 좀 하더니 중학교 들어가서는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새벽까지 코피 흘리며 시험 공부한 거면 말 다 했죠 뭐.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첫 시험에서 반 6등을 했습니다. 너무 장하더라고요. 착하게 커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공부까지 잘하니까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도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아이 학원까지 보내줄 수 있었죠. 뿌듯하기도 했고 더 잘하리라 마음먹기도 했습니다. 아들한테 더한 것도 해주는 멋진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성실한 아이가 학원까지 다니니 성적이 빠르게 올랐고 중학교 2학년 되어서는 반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 회장까지 하게 되었죠. 너무 기특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면서 또 심성은 얼마나 고운지 항상 저를 챙겨주는 듬직하고 착한 아들이었죠. 엄마, 오늘도 많이 걸으셨죠? 앉아보세요. 제가 다리 주물러 드릴게요. 아이고, 됐어. 들어가서 공부해. 아, 잠깐만 주물러 드리고 들어갈게요. 오늘은 밥 드시고 일하셨어요? 또 안 드셨죠? 왜 안 먹어? 먹었어. 거짓말. 맨날 김밥만 드시면서. 어머, 김밥이 어떻다고 그래? 김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엄마, 제가 나중에 성공해서 꼭 맛있는 밥 많이 사드릴게요. 아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부러워할 정도로 저희 모자는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아들도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걸로 한 번도 반항한 적 없이
저희는 정말 친모자 사이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 아들한테 고마웠죠.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었고 공부를 잘하던 저희 아들은 자율형 사립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멋모르고 주변에서 좋다고 하고 아들도 성적이 좋으니까 넣어보라고 권하고 지원하게 된 거였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그 학비가 비싸더라고요. 무슨 대학교도 아니고, 아니, 심지어 대학교보다 학비가 더 비쌌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좋다고 하니까 이미 붙어버린 거 다니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서 내가 좀 더 벌자 싶어서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투잡을 하기 시작했죠. 회사는 주 5일만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직이라서 그런 게 좀 자유로웠던 회사였거든요. 토요일에는 안 나가는 일만 못한 것 같아서 과감하게 평일에만 일하고 주말에는 다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시작한 일이 파출부 일이었습니다. 주말에 사람이 집에 없을 때 얼른 들어가서 호다닥 청소만 해주고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돈을 꽤 많이 주더라고요. 일하는 시간은 짧고 돈은 넉넉하게 주니까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일에는 영업, 주말에는 청소를 하면서 아이 학비를 벌었습니다. 저는 원래 사교육에 별 관심도 없고 잘 모르거든요. 욕심도 없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최고 좋은 학교를 보내면서 투잡을 뛰고 있는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제가 뭔가 웃기더라고요. 나름 재밌었습니다. 정말 사람 인생 모르는 거구나 싶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 아들이 잘 커준다는 것에 뿌듯하기도 했었죠. 자사고는 다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아들이 학교 들어가서 처음에는 좀 힘들어하더니 곧 정신을 부여잡고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지 않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도 좋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전교 2등을 했으니까 정말 똑똑한 거였죠. 게다가 학교만 다니면 된다면서 학원은 전혀 다니지도 않고 인터넷 강의도 EBS만 보던 아이였거든요. 학원을 보내준다고 해도 그냥 혼자 하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땐 학원비가 부담스러워서 그랬던 것 같은데 몇 번을 물어봐도 같은 대답을 하니까 저도 뭐 어쩔 수 없었죠. 그래도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했으니까 다행인 건가 싶었습니다. 아들도 자기 나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고등학교 생활을 끝낸 우리 아들은 수능까지 완벽하게 잘 받고 법대 수석으로 당당하게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우리 아들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기도 하고 진짜 잘 컸구나 싶어서 대견했습니다. 그날은 유독 떠난 남편이 더 보고 싶기도 했고요. 남편이 이 광경을 봤다면 아들을 얼싸안고 동네를 뛰어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 상상을 하니까 괜히 웃음이 나왔죠. 대학에 합격한 아들은 입학을 앞두고 굉장히 설레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저한테 10원 한 장 주지 마세요. 제가 다 벌어서 쓸게요. 지금까지 큰돈 지원해 주셨는데 더 이상 해달라고 하는 건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 이제 대학생활 하려면 돈 필요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친구들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옷도 사 입어야 하고 학비는 또 어떡하려고. 장학금 잘 되어 있으니까 알아보려고요. 안 되면 대출 받을 거예요. 요즘은 다 그렇게 다닌대요. 그리고 제 생활비는 제가 알아서 벌게요. 벌써 과외해달라고 여기저기서 연락 와요. 내가 정말 아들 하나는 잘 키웠네. 그럼요, 누구 아들인데. 진짜 기특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우리 아들은 그때부터 저한테 돈 달라는 소리 한 번을 안 하고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혼자 과외하면서 생활비 벌고 장학금 타가면서 학교 졸업하고 시험 합격하고 연수원까지 변호사가 되기까지 긴 시간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힘내주었습니다. 어느 날 왜 아이가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대요. 나 어렸을 때 엄마가 드라마 보면서 그랬잖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변호사 멋있다고요.
내가? 그랬었나? 네.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게 말을 잘하냐고 정말 멋진 직업이라고 하셨었어요. 그랬나? 아니, 그런데 그 말 때문에 변호사가 되고 싶은 거라고? 그럼요. 저는 엄마가 원하시는 거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도 이게 좋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고 멋진 직업 같아요. 이보다 더 자기 엄마를 생각하는 아들이 있을까요? 그 말에 놀라기도 했는데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가서 한동안 여기저기 신나게 떠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어디 가서 자식 자랑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말을 했는데 어떻게 자랑을 안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아주 자랑을 늘어놓았었죠. 그렇게 멋진 직업인 변호사가 된 아들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일이 바빴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 예쁜 얼굴도 잘 못 볼 정도였습니다. 독립까지 해서 나가 살면서 더욱 얼굴 보기가 힘들었죠. 그래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유명한 로펌에서 와달라고 성화를 하는 유명한 변호사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기사에 아들 이름이 나올 때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죠. 정의롭고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니 행복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바쁜 와중에 제 생일 챙긴다고 오랜만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양손에 바리바리 뭘 한가득 사서 집에 들어왔죠. 스카프며 과일이며 영양제며 신발이며 뭘 많이도 사왔습니다.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샀어? 이게 뭐가 많아요? 그동안 못 챙겨드렸잖아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아유, 예쁜 내 새끼. 고맙다, 우연아. 밥 안 먹었지? 벌써 점심때네. 밥부터 먹자. 엄마 좋아하시는 초밥 시켰어요. 이거 먹고 나가서 영화 봐요, 우리. 영화 보고 쇼핑도 하다가 저녁은 근사한 거 먹어요. 어머, 해 먹으면 되는 거 뭘 시켰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들이랑 같이 밥 먹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는데 같이 밥을 먹는다니 참 좋았죠. 그때였습니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벌써 왔나 봐요. 제가 나갈게요. 아들이 배달 음식을 가지러 나가고 저는 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배달 음식을 가지러 나간 아들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현관을 내다보니 아들이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있었고요. 왜, 아직 배달기사님 안 올라왔니? 그런데 갑자기 한 여자가 저희 집으로 불쑥 들어왔습니다. 진한 화장을 한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그 여자는 맘대로 신발까지 벗고 집 안에 들어오더니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이 정도 사는구나. 누구세요? 나요? 우리 우연히 엄마. 지금 내가 들은 게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제가 엄마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 엄마인데 이 여자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습니다. 아들도 황당한 표정으로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라니, 제대로 된 소리지. 내가 우리 우연히 엄마라고. 여자는 피식 코웃음까지 쳤습니다.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설마 이 여자가 우리 우연히의 친엄마인가 생각하던 그때였습니다. 열려진 현관문으로 우연히의 이모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이모는 여전히 종종 연락을 하면서 지냈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이모분이 진심으로 저랑 우연히 걱정 많이 해주시고 가끔 우연이랑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모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여자를 붙잡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네가 제정신이야? 내가 내 아들 보러 오는데 뭐가 잘못됐어? 그렇게 나가버릴 땐 언제고 지 아들 변호사 되었다니까 찾아오는 게 엄마니? 그게 부모야? 두 사람을 그저 황당한 표정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모분이 그 여자를 잡아 끌면서 난처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얘가 아까 제가 집에 없는 사이에 느닷없이 저희 집에 왔다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여기를 알려줘서 죄송해요. 제가 얼른 데리고 나갈게요. 이모부는 온 힘을 다해서 여자를 끌어내려 애를 썼고 여자 또한 온 힘을 다해서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자가 자기 언니인 이모분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성질을 부리면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진짜 옷만 가지게 뭐야? 아줌마 잠깐 자리 좀 비켜줄래요? 나 우리 아들하고 할 얘기가 있어서 거기 서 있는 게 좀 거슬리네. 아들? 누가 네 아들인데? 우리 우연히 내 아들이거든. 저기요 아줌마, 내 배 아파서 내가 낳은 내 자식이거든요. 어디 주제도 모르고 낄 때 껴야지. 참나. 낳았다고 다 엄마야? 내가 쎄 빠지게 고생해서 키운 내 아들이라고. 정말 말 안 통하네. 계모는 이제 그만 빠지라고. 여자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갑자기 두 손으로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막을 새도 없이 멱살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숨이 콱 막히고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웠죠. 그런데 갑자기 저희 아들이 제 멱살을 잡고 있는 그 여자의 손을 붙잡고 여자를 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여자의 따귀를 힘껏 내리쳤죠.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따귀를 때리다니. 저도 좀 심했다 싶었지만 이후 모든 게 이해가 갔습니다. 따귀를 더 때려줬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아들은 여자를 쳐다도 안 보고 갑자기 쿵쿵거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나와서 여자 앞에 던졌습니다. 아들? 무슨 아들? 외간 남자랑 낳은 아들?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내가 아빠 아들이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날 키웠어. 그런데 피 섞인 당신은 날 어떻게 했는데 다른 남자 만나겠다고 버리고 가버렸잖아? 그래놓고 이제 찾아와서 뭐? 엄마? 엄마는 무슨 엄마? 어디다 대고 계모라고 해? 이게 당최 무슨 소리인지 아들이 아니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여자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을 덜덜 떨면서 종이를 보고 또 봤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더니 여자는 도망치듯이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저희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떠난 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내가 들은 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저 고등학생 때인가? 아빠 다이어리에서 발견했어요. 유전자 검사한 종이요. 아빠 저희 친아빠가 아니에요. 아마 아빠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뭔가 의심스러우니까 검사를 하셨겠죠. 그런데도 아빠는 저 안 버렸어요. 진짜 친아들처럼 키워주셨잖아요. 이 사실이 밝혀지면 아빠가 너무 바보 같은 사람이 될까봐, 그리고 엄마가 놀라실까봐, 그건 싫어서 평생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나타나는 바람에 이렇게 탈로 났네요. 그동안 말 안 해서 죄송해요, 엄마. 놀라셨죠? 안 놀랐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남편도 제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누구보다도 자기 아들을 사랑하고 정말 최고의 아빠였는데 그런 비밀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아들처럼 아들을 키운 남편도 대단하고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란 저희 아들도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여전히 제 아들이었고 저는 제 아들의 엄마인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누구의 자식이건 간에 제가 키운 제 아들임은 분명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들 또한 이런 제 생각과 같았습니다.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모자였습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지도 벌써 몇 년이 흘렀네요. 또 돌고 돌아 어김없이 어제 제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김없이 아들이 집에 찾아왔고요. 그런데 이제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우르르 저희 집에 찾아오지요. 벌써 손주를 둘이나 보고 며느리 뱃속에 곧 태어날 셋째 손주까지 있습니다.
집에 놀러 오는 날이면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어찌나 쫑알쫑알 하는지 진짜 귀엽기도 합니다. 그런 손주들하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을 때면 그게 최고 행복입니다. 여전히 엄마 먼저 챙기는 귀한 내 금쪽 같은 아들과 세상 천지 이렇게 예쁠 수 없는 며느리와 쨍알쨍알하는 손주들 보고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아차, 제가 아들 자랑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 게 있습니다. 글쎄, 저 집을 사주었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 살았던 아파트에서 계속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새 아파트 가서 살라면서 결혼하고 1년차 되었을 때 아파트를 한 채 사주었습니다. 살다 살다 자식이 사주는 집에서 살게 되었네요. 멋지게 키운 보람이 있습니다. 그뿐이게요. 제 친구들하고 패키지로 여행도 보내줘서 태어나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전화도 꼬박꼬박 하고 영양제나 과일 같은 것도 떨어지기 전에 꼬박 챙겨주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 복에 겨웠네요. 하나만 자랑하려 했는데 말이 길어졌습니다. 요즘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란 뭘까 하는 생각이요. 가족은 정말 뭘까요? 피가 섞인 혈연 관계로 이루어져야 있지만 저희처럼 피가 안 섞여도 가족이 될 수 있잖아요. 매일같이 살부딪히고 같은 밥상에서 밥 먹고 기쁜 일 나누고 힘든 일 위로하는 게 그런 게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 섞였다고 다 가족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든든한 가족을 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럿 있다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 없다고 슬퍼할 이유도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가까운 관계일수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사이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고 오히려 소홀하게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다가 틀어지는 게 가족이 아닌가 싶네요. 저도 우리 아들, 며느리, 손주들한테 죽을 때까지 잘 하려고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또 사랑하렵니다. 모두 가족들과 사랑 많이 많이 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저와 우리 아들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